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피 5천에 이어 코스닥 1000시대를 맞았습니다. 주식시장으로 머니, 돈을 옮긴 데 성공한 정부. 다음은 부동산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집중 분석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돌아왔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슈가 재점화됐습니다. 29일 디데이설 알아봅니다. 진보 정권은 탈원전이란 공식이 깨졌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원전을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배경 알아보겠습니다. 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자, 코스피 오르지요. 부동산, 금값 오르죠. 여기요, 코스닥까지 올랐습니다. 상승폭도 사이드카를 발동해야 할 만큼 컸습니다. 안전자산, 위험자산 가릴 것 없이 오르는 상황. 이 코스닥 상승은 누가 이끌었는지 박재희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저는 준비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7.09% 오른 1064.4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2004년 코스닥 지수 개편 이후 사상 최고치입니다. 코스피 5000P에 이어 천스닥까지 쌍끌이 강세장에 관심도 뜨겁습니다. 코스피 200 팔고 코스닥 150으로 갈아탔어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덜 오른 게 좀 더 오를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외가 또 많이 좀 시끌벅적하니까 다시 또 이제 국장으로 또 조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일어나는 거 보고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장세를 이끈 건 바이오, 로봇 관련주였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ABL 바이오 등 시총 10인의 기업들이 20% 넘게 올랐고 시총 1위 알테오젠도 4% 넘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이 4년 만에 1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프로그램 매매를 잠시 멈추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사이드카 발동은 9개월 만으로 올 들어 처음입니다. 현 정부의 정책 지원 기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기관은 2조 6,009억 원을 사들이며 역대 최대 일별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주식시장 활성화에 성과를 내고 있는 청와대는 다음은 부동산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쏠린 돈을 분산시키겠다는 게 목표인데요. 이 정부 이기는 투기 세력은 없다.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아침 비공개 참모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며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연장은 없다고 못 박은 뒤 4차례나 부동산 시장 압박 메시지를 낸 바 있습니다. 청와대 인사는 투기 세력을 겨냥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여러분 동의되세요? 청와대 관계자는 말만 하고 못 잡을 것으로 보는 세력들에게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향후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강화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유효한 수단인데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죠. 하지만 대통령은 오늘 참모회의에서 세제 정책은 최후의 수단임을 다시 강조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새로운 세제를 증세안을 발표한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 그냥 여러 채로 갖다 막 가서 살지도 않으면서 그걸 투기로 일삼는 것은 이거는 나라가 망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하셨어요.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정부 청사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한국인을 건드리면 배가 망신한다. 자, 이런 강한 언사는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께서 오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있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노쇼 사기 등 해외 거점을 둔 각종 스캠 사기 적발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10개 기관 파견 직원들과 악수를 나눈 이 대통령. 한국인들을 건드리면 패가 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론에도 적극 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각종 스캠 범죄가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 중인 코리아 전담반 직원들과 영상통화도 진행했습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멀리 가서.
혹시 현지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하십시오. 뭐 자금이든 인력이든 뭐 필요하면 얼마든지 지원해 드릴 테니까요. 이 대통령은 최근 캄보디아 스캠 최대 범죄 조직 검거에 이어 최대 규모의 국내 송환이 이뤄진 데 대해 부처 간 벽을 허문 유기적 공조 체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안 기자, 이남희 정치부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 5천 일단 공약은 빠르게 달성을 했는데 그 다음으로 이 부동산 시장 언급이 시작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 편중 현상이 지나치게 심하다는 인식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가계에서요, 부동산 같은 비금융자산 비중 60%를 훌쩍 넘습니다. 30%대인 미국이나 일본보다 월등히 높죠.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돈이 쏠렸다가 과거 일본처럼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나라가 휘청일 만큼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요, 수도권 집값 못 잡으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쏠린 돈 다른 시장에 분산시켜서 자산시장 구조 완전히 바꾸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처음 언급한 게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하는 걸 유예해 왔는데 더 이상 연장 안 하겠다 이거예요. 이러면 부동산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급, 즉 매물이 늘어나야 집값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정부는 5월 9일까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집 팔 때 내는 세금, 양도세가 오르기 전 집을 더 팔도록 유도해서 매물을 일단 늘리겠다는 겁니다. 야당은 결국 세금을 건드리는 거 아니냐. 또 문재인 정부 시즌2다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 사실 목표는 똑같거든요. 부동산 시장에 쏠린 돈 다른 시장으로 분산시키는 머니 무브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요,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눌러도 돈이 갈 데가 없어서 번번이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가도 가파르게 오른 만큼 부동산 시장에서 나온 자금이 갈 만한 매력적인 시장이 지금은 있다는 겁니다. 공급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는 것이 과거 정부와 다른 점인데요. 지난해 9월 공급 대책 발표했고 또 새 공급 대책 발표도 준비하고 있죠. 또 하나,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에 의지하는 강도도 문재인 정부 때보단 낮다는 겁니다. 이규현 대통령 홍보 소통수석이 오늘 이런 말 했어요. 새로운 증세안을 발표한 게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기존에 있던 걸 유예했다가 되돌렸다, 정상화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어때요? 좀 다를까요? 과거 정부가 했던 것과는? 일단 제가 전문가들한테 결과가 궁금해요. 네. 결과가 궁금한데 물어보니까 머니 무브할 시장 여건은 어느 정도 과거와 달리 조금 마련은 됐다고 보더라고요. 하지만 주식시장이 부동산 시장보다 더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한계로 꼽았습니다. 사람들이 증시가 다시 고꾸라질 수 있다 이런 점을 또 불안해한다는 거죠. 또 하나, 정부가 공급 대책 마련하고 있지만 수요자가 매력 느낄 새 공급처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또 보유세 인상은 최후 수단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집값 안 잡히면 도입 불가피하지 않겠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이게 리포트들 보니까 대통령 발언이 점점 좀 이렇게 뭐라 그래요? 좀 세집니다. 맞습니다. 보면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또 한국인 건드리면 배가 망신한다. 자, 코스피 5천 공약 달성으로 자신감이 붙은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부터 스캠 범죄 대응까지 강도 높은 발언 쏟아내고 있는데요. 자신감의 표현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네, 부동산 결과도 궁금해지네요. 네, 안인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단식 중단 이후 치료를 받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퇴원을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또다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두고 충돌했는데요. 일단 오늘은 보류됐지만 이번 주 제명 통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 재심 청구 기간이 지났지만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는 제명 징계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대표 제명과 관련된 징계권은 올라오지 않았고요. 대신 지난 주말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의 징계 반대 집회에 대한 원칙 대응 요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부 과격한 발언들은 원칙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회의엔 올리지 않았지만 장 대표가 오늘 퇴원한 만큼 이르면 오는 29일 제명 안건을 상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 윤리위원회는 오늘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당에 대한 모욕적 언행을 이유로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당무위가 제안한 당원권 정지 2년보다 더 센 징계입니다. 오후 의원총회에선 또다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징계하지 말아야 한다와 서둘러 정리하자 설전을 벌였습니다. 당이 이렇게 뺄셈 정치하면 안 된다. 플러스 정치로 해서 다 같이 밖에 있는 분들도 다 이렇게 같이 뭉쳐서 같이 가야 된다. 소명을 하지 않고 뭐 집회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수를 잘못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이 지난 주말 제명 반대 집회를 두고 당내 시선이 곱지만은 않지만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 이번 주말에도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자, 한 전 대표 진짜 보수를 지켜내자고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제가 앞장서겠다면서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바로 이 장면을 문제 삼으면서 쌍특검 공조 무산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부 한동훈 지지 세력들의 집회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부 인사가 연단위에 올라가서 과격한 발언을 쏟아낸 부분에 친한계는 반발했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은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라며 가짜 보수라고 했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 또한 장동혁 개인 숭배 정당이냐며 집회 참석 당원들도 함께 제명하라고 반발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자들은 오는 31일에도 집결하겠다며 3주 연속 제명 반대 집회를 예고한 상황. 한 전 대표는 커뮤니티에 함께 가자, 진짜 보수 정치하겠다고 직접 댓글을 남기며 독려했고 자신의 SNS에도 윤어게인 사이비 보수로부터 진짜 보수를 지켜내야 한다며 제가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쌍특검 공조를 두고 개혁신당과의 파열음도 감지됐습니다. 공조를 할 사안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출연이라는 특이한 형식으로 종결됐기 때문에 또 앞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종결한 것인지는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개혁신당 관계자는 공조하자면서 단식의 시작과 끝 모두 상의 없이 해버렸다며 현 시점에서는 공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일각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당의 주도권 싸움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손인혜 기자 나와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의 선택이 궁금한데 앞서 리포트 보면 제명 쪽으로 좀 가는 분위기 같네요. 네, 아직 최종 결심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일단 그쪽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오늘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장 대표가 회복이 온전치 못한 상황에 주말 여론도 어떻게 되는지 지켜본 측면도 있습니다. 당내에서는요, 분명 제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하지만 주말을 거치면서 제명을 해야 한다는 기류는 오히려 더 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목요일 장 대표가 회의에 참석해서 제명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자, 이제 주말 사이에 왜 그런 의견이 더 강해졌을까요? 네, 단식 직전 제명 보류를 결정한 이후에 두 가지 상황 변화를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틀 전인 토요일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의 제명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집회에서 장동혁 사퇴하라 같은 지도부를 공격하는 발언이 나왔는데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즉각 해당 행위라면서 대응해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장 대표 주변에서는요, 한 전 대표가 당에 있는 한 이런 분란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상황은 뭐예요? 변화가 된 게? 네, 장동혁 대표 단식인데요. 단식 당시 상황을 떠올려 보면요. 단식을 계기로 정말 오랜만에 보수 결집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도 한 전 대표가 단식장을 찾아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그런 의견도 실제로 한 전 대표에게 전달을 했고요. 그런데 한 전 대표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당초 제명 보류 의견을 밝혔던 최고위원들 오늘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조금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한 최고위원은 제명을 미루면 지지자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했고요. 다른 최고위원도 징계를 통한 해결이 부적절하더라도 이미 결정이 났으니 빨리 처리해서 수습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단식 직전 의원총회 때 제명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10명 가까이 나왔는데 오늘 의원총회 때는 한두 명 수준이었다고 하거든요. 또 안철수 의원 오늘 공개적으로 당원 게시판 논란을 미뤄선 안 되며 일단락 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시끄러워지기 전에 끊어내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아주 강한 수위로 반발을 했어요. 맞습니다. 한 전 대표 오늘 유례 없이 강한 어조로 제명 움직임에 반발했습니다. 불법 계엄이 진행 중 사이비 보수라면서 진짜 보수 지켜내겠다. 내가 앞장서겠다고요. 친한계도요. 제정신으로 살자. 개가 웃을 일이라면서 센 단어로 비판했습니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이 오늘 탈당 권유 통보를 받으니까 어차피 제명 결정을 피하지 못할 걸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그럴 바에야 이 부당성을 더 강하게 알리자는 쪽으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자,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면 장도혁 대표는 어떻게 제명 쪽으로 가는 건가요? 결국 장 대표 선택에 달렸는데요. 장 대표를 아끼는 쪽에서는요, 이런 말도 나옵니다. 한동훈 제명은 장동혁은 욕먹고 오히려 한동훈만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한 전 대표를 제명한다고 한 전 대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존재감만 키운다는 건데요. 이 긴 두 사람의 악연이 어떤 결론을 낼지 분수령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손인혜 기자였습니다. 여당 내부도 시끌시끌합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두고 친명, 반청 진영에선 절차 문제뿐 아니라 합당 자체에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친청 진영에선 전당원 투표로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이소율 기자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자체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실용적인 이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면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더 합당한 거 아닌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미 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절차적인 문제 제기 수준을 넘어 더 진보적인 조국혁신당과 손을 잡으면 중도층 표심이 돌아서서 선거를 그르칠 거란 반대인 겁니다. 정청래 대표 40용 추진이라는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지선 승리는 명목이고 8월 전대를 위한 것 아니냐는 정 대표 측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음모론적인 분석 이것이 아니고 오직 지방선거 승리. 전당원 투표로 정면 돌파도 예고했습니다. 전당원 투표로 물어보면은 통합은 무난히 될 것 같습니다. 여권 성향 커뮤니티도 합당 찬성파는 조국당으로 가라. 합당 제안은 당대표의 권리 같은 글들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국회를 찾은 홍익표 대통령 정무수석은 청와대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네, 합당 제안을 받은 조국혁신당 쪽도 쉽사리 마음을 열진 않고 있습니다. 공천헌금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을 겨냥해 이런 법안을 냈고 마치 흡수합당을 전제하는 듯한 민주당 측 발언에 불쾌하다는 반응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주도권 기싸움이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구청장 5천만 원, 시의원 3천만 원, 구의원 2천만 원 등 공천헌금 시세표까지 돌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진보진영 야당들이 동공천 금지법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공천을 위해 돈이 오갈 경우 정당 보조금을 일부 회수하고 처벌 형량도 늘리겠다는 겁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을 사실상 직격했다는 분석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으로 당명을 유지하는 등 합당 가이드라인을 언급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조국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다. 마치 합당을 한 것을 전제로 한 듯한 발언, 지분 등등을 운운하셨던 부분은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당무위를 거쳐 조국 대표에게 합당 협의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거대 정당에 휘둘릴 수 있는 만큼 조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네, 공천 헌금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사퇴했습니다. 내일 시의회가 제명 절차에 착수할 거라는 관측 속에 나온 결정입니다. 김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선우 전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 결과를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시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공천원금 정황이 담긴 김병기 강선우 의원의 대화 녹취가 공개된 지 28일 만입니다. 김 시의원은 공직자의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모든 수사에 성실히 임해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내일 김 시의원과 관련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복수의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결과와 김 시의원의 1억 원 제공 자수 등을 감안할 때 제명안 상정은 기정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내일 윤리특위 개최 전엔 김 시의원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네, 어제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의 장례가 내일부터 5일간 기관 사회장으로 치러집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애도 기간 당무를 최소화하고 고인을 추모할 방침입니다. 신희철 기자입니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회의장에 들어선 민주당 지도부. 왼쪽 가슴에 추모 리본을 달고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을 추모했습니다. 일동 묵념. 지도부는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 대신 고인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고인의 육신은 비록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 정신은 우리 곁에 널리 이어질 것입니다. 이해찬 고모님께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 수석 부의장의 장례는 기관장과 사회장을 겸하는 방식으로 31일까지 닷새간 치러집니다. 총리가 장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를 공식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시도 당사에 빈소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추모 현수막 개첩과 아울러 기개첩된 모든 현수막을 철거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기간 중에 최소한의 당무 처리를 지시하였습니다. 이 부의장 시신은 내일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등도 예정 일정을 모두 연기하며 추모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신희철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공식적으로 원전 2기를 새로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진보 정권 정체성처럼 여겨졌던 이 탈원전에서 공식 선회하는 겁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짓게 되는지 우현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계획대로 짓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약 8년 7개월 만에 폐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의 정책과 똑같이 가기 어려워진 상황이 생긴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원전 검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신규 원전에 대해 회의론을 밝힌 바 있지만 입장을 선회한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 짓는데 최하 15년 걸립니다. 원자력 발전소 질 데가 없어요. 풍력 발전에 태양광 이건 1, 2년이면 되는데 그걸 대대적으로 건설해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야지. 무슨 원전을 지어요. 최근 정부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신규 원전 계획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60%를 넘은 데다 AI 시대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이유가 핵심입니다. 대도시 한 곳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대형 원전 2기는 내년 초 부지를 선정하고 오는 2037년과 2038년에 준공한다는 목표입니다. 소형 모듈 원전 SMR 1기도 2035년까지 건설할 예정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원전 추진에 대해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규탄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캐나다가 발주한 잠수함을 수주하라. 미션이 떨어졌습니다. 따내면 대박입니다. 차세대 잠수함 12척을 수주하는 사업인데 최대 60조 원에 달하는 사업이니까요. 결선만 남았습니다. 우리 기업의 상대는 우리에게 잠수함 개발 기술을 전수해줬던 나라 독일. 그러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갑의 위치인 캐나다 정부 자동차 공장도 지어주면 좋겠다 뜻을 내비쳤습니다.
우린 현대차, 독일은 폭스바겐이 붙었습니다. 잠수함은 예민한 안보 무기죠. 우리 편이면 좋겠다 하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린 한국 전쟁부터 같은 편이라며 어제 캐나다 참전 용사를 추모했고 독일은 2차 대전부터 같은 편이라며 나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6월 최종 사업자 결정을 앞두고 청와대 비서실장, 산자부 장관, 현대차, 한화 총수가 동시에 캐나다로 갔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함께 공항에 들어섭니다. 캐나다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캐나다 말에 진짜 친구는 겨울에 찾아온다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캐나다는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혹한이라고.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수주 총력전에 나선 겁니다. 한국과 독일이 지난해 8월 결선에 진출했고 오는 6월 최종 사업자가 선정됩니다. 지난해 10월 캐나다 총리가 거제 조선소를 찾았을 땐 김민석 총리가 동행 세일지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번 방문엔 수주전 당사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뿐 아니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동행합니다. 캐나다가 한국의 현대차 현지 공장 신설을 요구 중인 상황. 독일도 폭스바겐 추가 시설을 세워 맞불을 놓을 전망입니다. 강 실장은 어제 6.25 전쟁에서 숨진 캐나다군을 참배하며 국민 정서도 보듬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한은 기자, 경제산업부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 와우. 신규 원전을 결국 짓기로 한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공식 확정을 지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가 의미가 있는 게요. 원전과 관련한 과거의 틀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이었던 탈원전 기조를 일단 내려놨고요. 성남시장 때는 안정성 문제를 거론하며 원전 제로 국가 공약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180도 바꿔서 원전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을 공식 승인한 건요.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이후 10년 만입니다. 자,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합니다. 자, AI와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력 수요가 결정타였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 최근 AI 산업을 전기 먹는 하마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이 하마들을 굶기지 않고 잘 키우기 위해선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기를 제공하는데 원전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과거 원전에 반대했다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추진 쪽으로 결단을 내린 거죠. 이것도 약간 이제 실용주의적 성격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전력량이 어느 정도나 필요한 거예요? 네, 다수의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양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한 개에만 원전 5기가 필요하다 하고요. 반도체 공장을 굴러가게 하려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양 필요합니다. 이걸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려면 도시 몇 개를 태양광으로 싹 덮어야 해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계산이 선 거고요. 원전을 빼놓고는 에너지 믹스를 운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실 원전 문제는 선거 때마다 정치적 이슈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 사실 원전 이슈는 진보 진영, 특히 그 핵심 전통 지지층에서 강하게 반대를 해왔죠.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원전 신규 건설이란 결정 부담됐을 수 있는데요. AI 전력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실용적 판단을 내린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도 용기 있는 결정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이 사실 원전 딱 짓겠다 이렇게 결정하기까지 고민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언제 결정을 했대요? 네, 사실 임기 초반 때까지만 해도요. 이렇게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될 거다, 이런 전망은 우세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AI 산업에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빗발쳤고, 그리고 그게 반영된 결과라 합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 오랜 의제인 탈원전에 발목 잡히지 않고 실용적으로 판단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 원전 이슈도 좀 진보 진영 이슈는 아니었던 건데 지금 보면 잠수함도 지금 아주 총력전을 펴고 있어요. 네, 역대 정권에서 비서실장의 이런 광폭 행보 전례가 없었습니다. 이번 협상의 4번째 출국이거든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까지 기업과 원팀을 꾸린 것도 특징인데요. 보수 진영의 어젠다였던 핵추진 잠수함도 밀어붙이고 이제는 잠수함 수주선까지 뛰어든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는 기자 홍지은 기자였습니다. 네, 서울 강남의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운전자는 잠들어 있었는데요. 팔에는 프로포폴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홍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빠른 속도로 도로를 지나는 자동차들 사이로 홀로 느리게 움직이는 검은색 벤츠 승용차가 보입니다.
교차로에서 잠시 멈추나 싶더니 교통신호도 무시하고 다시 천천히 앞으로 나갑니다. 신호를 받고 달리던 다른 차들이 놀라 하나둘 멈춰서고 승용차는 느릿느릿 교차로를 통과해 횡단보도 앞에 멈춥니다. 차량은 이곳 횡단보도 앞에서 5분가량 그대로 멈춰서 있었습니다. 결국 승용차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여기서 쾅 하면서 이렇게 코너에서 차가 바꿔 정체한 상황이죠. 나중에 음주인가 아니면 뭐 부딪혀서 사람이 다쳤나? 출동한 경찰이 승용차 안을 살펴보니 30대 남성 운전자가 손목에 주사기 바늘이 꽂힌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사기에선 수면용 마취제로 쓰이는 프로포폴이 나왔습니다. 차량을 추가로 수색했더니 마약성 진통제 케타민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해 마약 투약 검사를 하고 프로포폴 투여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네, 카페 화장실 사용을 두고 시작된 다툼이 흉기 위협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흉기를 꺼낸 남성은 경찰서로 연행된 뒤에도 난동을 피웠습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경찰관 2명에게 붙들려 골목길로 끌려 나오는 남성. 뒷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자 곧바로 경찰관이 목을 감싸쥐고 제압합니다. 남성이 입은 옷과 가방을 뒤지자 가방 안에서 흉기가 나옵니다. 서울 용산구 카페에서 다른 손님을 위협할 때 쓴 겁니다. 다툼은 카페 화장실 사용 문제를 두고 시작됐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카페에서 시작된 시비는 이곳 길거리에서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남성은 다른 손님들을 폭행한 뒤 이 손님의 문신 부위를 흉기로 통째로 제거해버리겠다고 협박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흉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경찰 한두 명도 아니고 한 10여 명 이상 왔지. 남성은 경찰서로 연행된 뒤에도 난동을 부리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경찰은 특수협박과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된 남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네, 부산의 한 상가 주차장 3층에서 승용차 한 대가 벽을 뚫고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운전자 만취 상태였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상가 1층 좁은 골목 사이에 뒤집힌 승용차가 있습니다. 승용차가 덮친 울타리는 망가졌고 주변 물건들도 모두 부서졌습니다. 이 차량은 3층 상가 주차장에서 벽을 뚫고 추락했습니다. 터지는 소리처럼 펑하는 소리가 나고 나서 또 이제 다시 또 쌩하는 소리가 났어요. 와장창 부서지는 소리도 나고. 차량이 추락한 곳은 평소 주민들이 지나다니거나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30분쯤 부산의 한 상가 3층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몰 승용차가 1층으로 추락했습니다. 비틀거리며 차량 앞에 서 있던 남성은 잠시 뒤 운전대를 잡고 3층 주차장 벽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남성은 안전벨트를 맨 상태였으며 머리에 찰과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아예 기억을 못합니다. 술도 취하고 아마 사고 충격이 있었는지 운전석에 어떻게 앉았는지조차 기억을 못하고 있네요. 경찰은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한파가 이어지면서 곳곳에 고드름이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전깃줄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1kg짜리라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1톤에 달하는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깃줄에 거대한 송곳처럼 뾰족한 고드름이 매달렸습니다. 한파 속에 수도관이 얼어 터지면서 뿜어져 나온 물이 그대로 얼어버린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긴 막대기로 쳐서 가까스로 고드름을 제거합니다. 한파가 계속되면서 건물 외벽에도 대형 고드름이 생겨 사다리차까지 투입해 고드름을 없애고 있습니다. 고드름을 5m 높이에서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아래 놔뒀던 달걀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이 깨져버렸습니다.
5층 건물 10m 높이에서 1kg짜리 고드름이 떨어질 경우 1톤 정도의 위력을 갖습니다. 보행자가 무방비 상태로 고드름을 맞으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고드름은 이제 작지만 이 높이에 따라서 그 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낮에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서 그 고드름이 녹아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고드름은 주로 녹은 눈이 다시 얼어붙으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 눈이 오면 즉시 치우고 배수구 등을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 고층 건물 등에 매달린 고드름은 혼자 제거하려다 사고가 날 수 있어 소방에 신고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오늘 새벽 서울 수락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 중턱 사찰에서 시작된 불이 바람을 타고 산으로 번졌는데요. 헬기를 띄워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 수락산 자락에 시뻘건 불길이 맹렬히 타오릅니다. 진화대원들이 불길이 번지는 걸 막으려고 불 앞에서 곡괭이로 낙엽을 파냅니다. 어느새 날이 밝았지만 산 곳곳에선 여전히 휜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고 헬리콥터가 선회하며 물을 뿌립니다.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2시 20분쯤. 헬기 8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9시간 30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불은 산 중턱 사찰에서 시작돼 바람을 타고 산으로 번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불이 난 사찰 건물은 다 타버리고 이렇게 기와장만 남았는데요. 안에 있던 불상도 검게 그을린 채 넘어져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축구장 2.5개 면적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만 320원, 법으로 정한 올해 최저시급입니다. 아르바이트생 구한다는 공고에도 이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문제는 정작 현장에선 이 최저시급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런 괴리가 벌어지고 있는지 현장 카메라 배준석 기자가 편의점주와 아르바이트생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급 1,320원, 분명 써 있었습니다. 막상 면접 가면 다른 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지인들 중에서 편의점에 일하는 분이세요. 시급도 들어보셨어요? 7,500원. 그 라인 다 어떻게 되냐고. 이 금액이 세해 바뀌어서 된 금액이에요. 더 이상 뭐 이게 올려줄 수가 없고 먹는 건 제공이 돼요. 근데도 다른 편의점처럼 여자친하고 이건 제가 절대 애들한테 물어보고. 8년 전 최저시급 수준입니다. 근로계약서 남기지 말자는 곳도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쓰나요? 계약서 안 써도 문제 되지는 않아요. 대학가 편의점 20곳 돌아봤습니다. 최저시급 지키는 곳 4곳이었습니다. 얼마 정도 시간도 7,000원이고 금액적으로 10,000원 후반대. 네, 좋아요. 대구 사람도 사실 알고 있었죠. 다 챙겨주는데. 좀 더 달라고 얘기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사장님한테? 얘기했어요. 다른 편의점에도 이 정도만 줬다고 했어요. 왜 여기만 그런 국가에서 제정한 최저시급을 무시하고 있지? 최저시급을 안 받는 게 당연한 문화니까 이 일을 제기하면은 너가 이상한 거 아니냐. 점주들도 답답하답니다. 편의점 경쟁은 치열하고 장사는 어렵고 최저시급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거랍니다. 최저시급이 많이 올라서 알바생들한테 눈치도 보이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눈치만 계속 보이고 돈은 주는데 스트레스만 계속 받고. 알바비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밖에 나왔지 배달하면 되지. 낮에는 배달해가지고 이걸 내돈 지역에서는 이렇게 법이 정한 기준과 따로 돌아가는 별도의 최저시급 세계가 꽤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절차가 있지만 분쟁과 갈등을 감수해야 합니다. 두고 보자. 내가 평생 저주할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3개월 있다가 학교로 이제 찾아오는 거죠. 그렇게 행패를 부리니까 너무 창피하고. 우리 입장에서 악용이죠. 왜냐면 그럼 처음부터 안 했으면 되는 거를 왜 해가지고 그렇게 했냐라는 입장이 되는 거죠. 못 받았다는 청년과 못 준다는 점주. 법은 최저시급 기준을 올해도 결정했지만 현실은 그 기준을 못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현장 카메라 배준석입니다.
서울 한 카페에 외국인들 보라고 붙여놨던 공지입니다. 여기는 한국인이 한국어로 주문을 해달라. 자, 이 공지가 해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카페가 무례한 거다, 당연한 요구다 반응이 엇갈리는데 여러분이 외국인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김동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 종로구 프랜차이즈 카페에 붙어있던 공지문입니다. 여기는 한국이다, 영어를 쓰는 곳이 아니다. 한국어를 모른다면 번역 앱이라도 이용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국인 직원에게 영어로 주문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면 불쾌해하는 외국인들 때문에 붙인 걸로 알려졌는데 누군가 사진을 찍어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한국에 온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Traveling, you should respect the country you're in and try and learn as much as possible. I think it's a little rude to put those notices promoting travel, and they do want to be on the global front, so they do have to kind of expect that not everyone can speak Korean. 온라인에서도 무례했다, 당연한 요구다, 의견이 엇갈립니다. 가능하면 그 영어로 대처를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광 목적으로 온 사람들한테 서비스직 차원에서 저희도 나가면은 번역기 같은 거 켜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최소한 그 나라에 왔으면은 그 정도의 노력은 하면서. 이 공지문은 지금은 제거된 상태입니다. 해당 카페를 찾아가 입장을 물었지만 입장이 없고 이 일에 대해서는 함구하기로 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오른 달걀값이 내릴 기미가 보이질 않자 이 정부가 30일부터 200만 개가 넘는 미국산 달걀을 풉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달걀값이 올라 시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명절 음식에 계란은 필수이고 또 전도 부쳐야 되고. 장보기가 무섭고 서민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스러운 지금 가격대고 하루에 하나를 먹으니까. 달걀 한 판 평균 소비자 가격은 지난달 1일까지만 해도 6,029원이었습니다.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최근 한 달 내내 7,000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산란계 살처분이 이어진 게 가격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정부가 달걀값 안정을 위해 미국산 달걀 224만 개를 수입해 왔습니다. 미국산 달걀은 시중에서 주로 유통되는 국내산과 달리 백색란입니다. 불안 심리가 가격에 미치는 거기 때문에 역시 이 초도 물량이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보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미국 달걀로 가격이 안정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저는 안 사요. 수입 계란이요, 이게 공산품이 아니잖아요. 신선하지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입 달걀은 검역과 선별을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부터 시중에 풀릴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지금의 삼성, 애플만큼이나 예전에 유명했던 모토로라 기억나시죠? 이 모토로라와 샤오미가 저가 전략으로 한국 시장 틈새 공략에 나섰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우리 세상을 만들 수 있어. 작아졌다. 90년대 최고 인기 스타들을 광고 모델로 내세울 만큼 한때 인기가 있었던 모토로라. 2012년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던 모토로라가 쌀알 두께의 초슬림 스마트폰을 앞세워 재도약에 나섰습니다. 외국에선 130만 원에 팔지만 한국에선 55만 원에 내놓는 저가 전략을 택했습니다. 삼성, 애플 중심으로 굳어진 한국 휴대전화 시장에서 모토로라는 출고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초저가 전략으로 틈새를 노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추억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애플보다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55만 원이면 확실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색다르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저는 구매 의향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중국의 샤오미도 AI 기능을 탑재한 보급형 스마트폰을 33만 9,900원에 출시하며 저가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첫 스마트폰을 비롯해 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서브폰, 부모님 선물용으로 문의하시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가격을 무기로 내건 초저가 전략이 국내 시장에 통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대놓고 짝퉁을 파는 SNS 방송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신출귀몰하게 방송을 하는 통에 잡기도 쉽지가 않다는데 실태가 어떤지 김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명품 로고가 선명한 가방을 들고선 박스 무료돼서 22만 원. 오늘 마지막이니까. 겉보기엔 진품 같지만 실상은 모두 가품입니다. 판매 가격은 정가의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비교해서 만져보지 않는 이상 이 정도도 충분합니다. 가품 가방을 마치 경매하듯 판매하거나 이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정품거입니다. 그러니까 9만 원. 자, 낙찰. 아예 정품 사진을 띄워두고 홍보에 나서기도 합니다. 250, 260 이렇게 하는데 이거 지금 저희 가격 어느새 89,000원이에요. 실제로 지난해 라이브 방송에서 적발돼 압수된 위조 물품은 9,381점. 2년 만에 10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해외 플랫폼인데다 방송이 끝나면 영상이 사라져 단속이 어렵습니다. 판매자 방송을 하면 해외에서 물건을 국내에 딱 위탁을 해주면 그 운송이나 창고 부분이나 다 얘네들이 다 뭐 주문 처리 이거 다 해주는 거야. 얘네 해외에 있으니까 좀 수사하기가 좀 어려우면은. 특허 당국도 AI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판매자 IP 추적에 시간이 걸리면서 현장 단속까지 이어지긴 쉽지 않은 실정. 갈수록 교묘해지는 가품 유통 수법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이번엔 중국 샹하이 재래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이 상인들에게 홍바오도 건네는 모습, 이 지난해 서울 치맥 회동을 연상케 합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과일을 집어들고 맛있게 베어 무는 남성. 엔비디아의 수장 젠슨 황입니다. 현지 상인들도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젠슨 황은 직접 과일을 골라 사고 상인들에게 붉은 봉투, 이른바 홍바오를 건넸습니다. 복을 나눈다는 중국 명절 풍습을 따른 겁니다. 이번 방중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 AI 칩의 대중 수출을 조건부로 허용한 뒤라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의 허가에도 중국이 통관을 보류하며 수출이 어려워지자 막힌 물꼬를 트기 위해 CEO가 직접 나선 걸로 보입니다. The technology inside is the best in the world, and I would love to. It's unfortunately not available in the United States. 중국 관영 매체도 젠슨 황이 몇 년간 중국을 자주 찾고 전통 옷을 입거나 시장을 찾는 것은 중국의 우호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계산된 행보라고 평가했습니다. 젠슨 황은 앞서 한국 방문 때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과 치맥 회동을 하며 소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My friends are buying dinner and everybody. 거대 시장 아시아를 잡으려는 치밀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미국 연방요원에 의한 잇따른 총격 사망 사건에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등 전직 대통령들까지 나섰습니다. 모두 일어나야 한다.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공화당 의원들까지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한밤중 호텔 앞을 에워싼 사람들. 냄비나 후라이팬, 길에 있던 철제 쓰레기통을 이용해 북을 칩니다. 연방 이민단속국 요원들이 묵는 걸로 알려진 숙소 앞에서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하는 겁니다. 요원들이 황급히 달려와 섬광탄을 쏘고 시민들이 물러나지 않자 총까지 겨눕니다. It is still a dangerous situation. They are still here. We've seen no sign that they've left. 지난 24일 발생한 아이스 총격 사망 사건에 대한 분노가 미 전역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와 빌 클린턴 등 민주당 소속 전 미국 대통령들도 이례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오바마는 국가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모든 미국인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했고, 클린턴은 우리 모두 일어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아이스와 국토안보부의 신뢰가 위태로워졌다. 총격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언젠가는 떠날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현지 언론들은 비난 여론이 격화하자 트럼프가 올해 있을 중간 선거를 의식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네, 시진핑 주석에게 등을 돌린 중국의 군서열 2인자. 이 장면을 계기로 권력 이상설의 중심에 섰던 장류샤 부주석 결국 숙청됐죠. 대체 어떤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이 전합니다. 지난해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모두 시 주석에게 인사하는데 장유샤 군사위 부주석만 등 돌린 채 가방을 챙기고 있습니다. 장 부주석이 시 주석에게 맞서고 있다는 논란의 발단이 됐습니다. 의혹 제기 10달 만에 장 부주석은 부정부패와 시 주석의 군권에 도전한 혐의로 숙청됐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군 비공개 브리핑을 인용해 장 부주석이 핵무기 관련 핵심 자료를 미국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화권 매체들도 관련 소식을 일제히 전했습니다. 张又侠因涉嫌向美国泄露核心核武计划情资 또 2023년 낙마한 리쌍푸 전 국방부장에게 뇌물을 받고 승진을 도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군 최고사령부인 중앙군사위 7명 중 시 주석을 제외한 5명이 실각하면서 14년간 집권 중인 시 주석의 통제력은 더 공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가에선 군에 대한 1인 통치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시 주석의 내년 하반기 4연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미국의 주요 도심이 강력한 눈폭풍에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최소 22개 주의 비상사태가 선포되며 일상마저 얼어붙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다은 특파원입니다. 하얀 눈밭으로 변한 도로 위, 제설차가 앞장서 눈을 퍼냅니다. 공항에선 꽁꽁언 여객길을 녹입니다. We got more in a 24-hour period than we've ever had in the last, I think, like 40 years. 동부 지역에도 눈폭풍이 몰려와 도심이 마비됐습니다. 워싱턴 DC에서도 하루 종일 눈이 내려 이렇게 인도와 차도가 모두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당분간 일상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도로 위는 제설차만 오갈 뿐 텅 비었고 워싱턴 기념비 앞에서 스키를 타는 사람까지 등장했습니다. 눈 때문에 고립된 차량 운전자들은 직접 눈을 퍼내는데 이들을 돕는 맘다니 뉴욕시장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1억 8,500만 명이 눈폭풍 영향권에 들었고 남부 지역인 뉴멕시코주에선 79cm의 적설량이 기록됐습니다. This is certainly a rare storm in that it does have a very big scope. We are talking about this storm system taking up a good swath of the country, millions of Americans feeling the winter chill. 미 전역에서 100만 가구 이상 정전됐고 항공편도 10,000편 넘게 취소됐습니다. 메인주에선 8명을 태운 제트기가 추락하는 사고도 났습니다. 현재까지 워싱턴 DC를 포함해 최소 22개 주의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눈폭풍이 지나간 뒤 극심한 한파가 이어져 피해가 지속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입맛 까다로운 뉴요커들이 한국식 군고구마에 푹 빠졌습니다. 살인적인 뉴욕 물가와도 무관치 않다는데요. 세계를 가다 뉴욕 조아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불어닥친 한파에 모자를 뒤집어 쓴 뉴요커들이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걸어갑니다. 한인타운 한쪽에선 달궈진 오븐 안에서 군고구마가 천천히 익어갑니다. 군고구마의 달콤한 향이 퍼지자 발걸음이 하나둘 멈춰섭니다. 부드러운 한국식 군고구마에 빠져 껍질째 베어무는 뉴요커도 눈에 띕니다. It's sweet and savory, and the skin is exactly the perfect texture. Very filling. This is a whole lunch. It's warming my hands. 군고구마 가격은 평균 $5 안팎. 뉴욕의 살인적인 물가에 저렴하고 든든한 한 끼로 군고구마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예 군고구마를 한국식 도시락으로 판매하는 가게도 있습니다. I think they're surprised to have this healthy option available. You'll find they come straight to the sweet potato.
푸드트럭 도시락은 14달러, 샐러드 한 그릇이 17달러 정도로 군고구마 가격의 3배 수준입니다. 뉴욕의 명소 록펠러 센터 인근 사무실 밀집 지역에서도 비싼 점심 대신 이 군고구마를 찾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It's a very reasonable price for New York City. I think compared to how expensive everything is, this is probably like a very reasonable lunch to have. K-드라마 등 한국 문화도 군고구마 열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Some customers they came and like they said they saw it on K-dramas that they bought like sweet potato on the street sold like around like over 100 sometimes. 치솟는 물가 속에서 군고구마가 가성비 있는 식사로 자리 잡으며 K푸드가 뉴요커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필리핀에서 300여 명을 태운 여객선이 침몰했습니다. 최소 18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실종됐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깜깜한 새벽, 바다 위 승객들이 고무 튜브에 의지해 간신히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구조대가 승객들을 힘겹게 끌어올립니다. 현지 시각 오늘 새벽 필리핀 남부 졸로 섬으로 향하던 여객선이 침몰하면서 최소 18명이 숨졌습니다. 수사당국은 기계 결함을 침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What I can say is the ship is not overloaded. It has a maximum passenger capacity of 350. The actual passengers on board as declared by the master is 332. 해안경비대는 현지 언론에 실종자 144명을 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눈 덮인 산속, 표범 한 마리가 숲으로 들어가고 멀리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잠시 뒤 표범이 사라지자 사람들이 부상을 입은 여성을 부축합니다. 지난 23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스키를 타던 관광객이 표범에 물려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성은 얼굴 부위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상을 한 말 인형. 2026년 병오년의 상징, 붉은 말 인형의 입꼬리가 아래로 처졌습니다. 원래 웃는 표정인데 직원 실수로 우는 말이 됐습니다. 不马是因为一个工人把他嘴巴缝反了，后来他又说不还。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들에게 공감을 얻으며 오히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일주일째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경기와 강원에 한파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도 오늘만큼 춥습니다. 서울 영하 8도, 체감 영하 13도고요. 춘천 영하 11도 등 중부 중심 강추입니다. 낮에는 오늘보다 추운데요. 서울 영하 2도, 칼바람의 체감 온도는 더 떨어져 영하 7도고요. 대전 1도, 전주 2도에 그칩니다. 이번 주말에야 낮 기온 영상권으로 올라서고요. 다음 주쯤 평년 기온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서해안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고요. 눈비 소식 없는 동해안은 대기 건조가 심해집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